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최근 펴낸 화제의 책 민주당을 떠나며의 주인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판 기념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로 더 화제가 된 책이죠.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민주당을 떠나면을 번역해서 출판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 이번 대선 이전에 치러졌던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4만 7천 표, 고작 0.73%로 뼈아픈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의 결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책임자들은 단 한 번도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머리 숙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을 이끌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송 대표는 당 대표에서 사퇴했지만 투쟁의 전선에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싸웠죠.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서 주춤거릴 때 직접 윤석열을 고발하고 1인 시위에 나섰던 분이 바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을 막아서고 또 그 계엄군을 설득했던 사람이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장면을 보고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분들이 와 있잖아요. 후보가 가고 싶었지. 지금 국회 후문 쪽에 지금 이 완전 무장한 의원이 후문 쪽에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투입 명령이 뭐예요? 아줌들아, 내 생각이에요. 어느 부대요? 어느 부대? 하늘 받아오는 것 같아요. 아줌들, 내가 날 실패를 가져왔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온 겁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의 사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간성입니다. 헌법 제7조에 따라 전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시로 군대를 기피하고 억울한 최성훈 상병의 죽음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이런 반란군 같은 윤석열 범죄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부로서 정권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가겠어요? 여러분들 행동 멈추세요. 이제 군인 여러분 헌법 77조 이상격이 해제되었습니다. 군인 여러분들은 지금 용사로 출동해서 이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시로 군을 회피하고 억울한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밝히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이 부동시 부적 군 기피 의혹자 윤석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국 군인 여러분, 지금 용사로 출동합시다. 전날의 상황은 지금 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디에 계셨길래 저렇게 빨리 국회에 달려갈 수 있었는지, 또 저렇게 마치 준비된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 상황에서 군인들을 저렇게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었는지요? 제가 그날 그 아침에 갑자기 서울의 소리하고 최재형 목사님을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날 아침에. 바로 12월 3일. 아니,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명태균과 김건희 간의 녹취록이 더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게 나올 거라는 이제 말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말했던 게 무슨 뭐 국회 좌경 반체제 세력을 소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극우적인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데 실제는 그것조차도 아니고 사실상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점점 폭로되니까 이걸 막기 위한 계엄령으로 보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특검 수사를 통해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바로 최재형 목사님과 서울의 소리 거기 방송국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로서 제가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아,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아직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를 갔습니다. 저기 이 최재형 목사 서울경찰청에 포렌식을 하는데 참관하고 있었는데 딱 이게 메시지가 뜨기래.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어디 피해야 되는가? 집으로 갈 수도 없겠고 갈 때는 국회밖에 없다. 빨리 국회에서 이걸 해제 의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제 아내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 모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박찬원 의원, 유동수 의원들한테 전화했더니 오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빨리 잡히지 말고 빨리 좀 모여주라 이렇게 그 안에서 계속 의원들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기가 선회하더니 이제 착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5.18이 그대로 연상이 되고 제 아내보다는 불을 꺼놓고 차에 없는 것처럼 밑바닥에 시트 밑에 좀 엎드려 있어라. 나는 이제 나가서 그 부딪힌 거죠. 애들하고. 남항이 신나서는 차 안에 숨어 있고. 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뭐 저녁 먹고 술 먹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그 포렌식 하고 있다가 달려갔군요. 전 그때 겁도 나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그 군인들이 다 내 아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차분하게 설득을 좀 해줘. 그 전날 상황이 저 장면이 어쩌면 바로 그 직후에 열렸던 이제 송 대표님 재판에서 그러니까 법정 구속되는 일과 제가 볼 때는 좀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검찰이 송 대표님을 이렇게 혐의로 삼아서 기소하려고 했던 건 뭐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은 전부 무죄임이 다 밝혀져서 그 재판에서 다 무죄 가 나왔고 이제 남은 건 그 엉뚱한 이제 별건 뭐 연구소의 무슨 기금 운영 뭐 이런 걸 트집 잡아서 그 이제 법정에서 구속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본 문제는 다 이미 무죄가 밝혀졌는데 법정 구속까지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이게 실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마치 송 대표님이 구속된 게 그 돈봉투 사건에 죄가 인정돼서 그런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자 제가 신문에 언론에 검색해봐도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실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기자님들이 좀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 국민에게 나가는 기사를 쓰면서 그 잠깐 언론 그 인터넷 검색조차 안 해보고 기사를 쓸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기자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옛날은 발로 뛰어서 여러분의 선배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저런지 못하면 책상에 앉아서 검색만 해보면 바로 확인되는 팩트를 틀리게 쓴다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돈봉투 건은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고, 근데 그 무죄된 이유가 이제 이정근과 박우식 간의 알선 수재 사건에서 발견된 3만 개 녹음 파일을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증거를 이제 획득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실체법상으로도 거의 무죄가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이 돈봉투 문제에 송영길이 지시하거나 무슨 대화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법상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절차법이 더 먼저 판단의 우선순위라 절차법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래서 아마 돈봉투로는 이제 구속시키기가 약하니까 별건으로 저를 이제 제가 속했던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의 후원금 거를 가지고 정치자금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저도 오늘 검색해봐도 다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뭐가 거짓이고, 근데 오늘도 그렇게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속이 상해서 화병이 났을 텐데 어떻게 그 속에서 또 이 책을 번역하려고 생각했는지. 이 책 당연히 처음 보실 때는 아마 이제 영어로 된 그러니까 원본이었을 텐데 영문본을 어떻게 찾아서 이걸 읽게 되고 또 번역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원래 이 털시 개보다라는 분이 1981년생인데 하와이가 자기 선거구입니다. 사모아 출신 아빠 밑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연소 이제 하와이 이제 주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했는데 연방 하원을 4번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만나서 서로 이제 알고 지내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쭉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 지난 대선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와 이제 많이 논쟁을 했고 또 조 바이든과 경선을 했는데 지지도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분은 사퇴하면서 샌더스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주류로부터 하도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자기가 안 맞다 싶어서 탈당을 해가지고 공화당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 바로 탈당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왜 자기가 미국 민주당을 떠나게 됐는지, 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내가 이 털시 개보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그랬죠. 근데 법정 구속된 바람에 안 돼서 그러면 책이라도 번역하자. 특히 저는 이제 트럼프가 문제도 많고 지금도 뭐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에서 긍정적 요소가 뭐가 있을까?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한번 해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적어도 자기 말로는 자기는 전쟁을 반대하고 핵전쟁을 반대한다.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힐러리가 됐으면 또 카멜라가 됐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기는 푸틴과 김정은과도 잘 지내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싶어서 제가 이걸 번역했습니다. 뭐 영어 책을 뭐 읽는 분은 꽤 되는데 이걸 또 번역하는 일은 그냥 영어를 좀 안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송 대표님은 영어를 읽고 이걸 또 책으로 그 짧은 시간에 번역, 또 이제 번역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변에 읽으신 분들이. 저도 뭐 걸리는 데 없이 쭉쭉 잘 읽어졌습니까? 다행입니다. 뭐 이틀 만에 제가 그 다른 일 하면서 다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송 대표님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러시아어도 공부해서 잘한다, 능통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4개국어를 우리말까지 하면 5개국어에 능통하다 그러는데 이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능통한다는 것은 과장이고 제가 4대 강국의 언어와 역사와 인물들을 공부를 해야 저는 우리가 남북을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을 잘 분석해서 그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뤄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확보해보자. 이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대학교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하고 뭐 공장도 다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국가 그 공직에서 장관급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런데 어느 틈에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하기는 언제 하셨어요? 방통대는? 막 인천시장 하면서 방송대 등록해가지고 이제 저는 학사 자격이 있으니까 2학년에 편입해서 이제 속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낼 일인데 제가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진짜 그 외국어 4개국어를 한다는데 진짜인지 시험을 한번 보려고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 대표님이 평소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록처럼.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4개국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항상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시청에. 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게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요. 뭐 영어로 If we dream together, our dream will come true. 실현이 된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뭐 일본말로는 모시 와다시 다치가 유메오 도토모니 미래바 유메오 가나로도 지치겐 되시오. 실현된다 이런 말이고요. 중국말로는 루고 워먼요 꽁통동몽 저거 뭐 이링 회의 스시엔 이링이란 말이 이제 반드시 회의 스시엔 된다. 예. 러시아어로는 에슬리 무이 부잼 미치다치 부메세테 부메세테 같이 한단 말입니다. 또 미치다 오바자찔라 수부제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런 말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부에 아주 뭐 타고난 그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송 대표님이 그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그 운수노조에서 아마 사무국장을 하다가 떠났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로 놀랐어요. 하나는 대체로 이제 노동운동 하다가 떠나면 사람들이 좀 씁쓸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송영길 국장님은 박수를 받으면서 조합원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떠났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떠나면서 박수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런 것이 놀라웠고 두 번째는 그렇게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됐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법대를 나와가지고 8번 떨어지고 9번째 간신히 그 사법고시에 붙었는데 어떻게 경영학과죠. 나와서 그렇게 또 공장 다니면서 노동운동 하다가 사법고시 공부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능력과 또 이렇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인천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노회찬 선배랑 함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줄여서 인민노련, 인민노는 그렇게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같이 이제 운수노조 활동을 했는데 한참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하다가 89년도부터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제 91년도는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주의 환상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한번 현장을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모스크바, 페트레스부르크를 돌아보고 돌아와서 제가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러시아말로는 시도 잘났지. 그런데 그거를 한번 흉내를 내서 한번 내가 뭘 해야 될까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을 한번 깊게 공부를 해보자. 그동안 학생 노동운동할 때 너무 좀 좌파 경향의 책을 읽었다면 이 체제가 유지된 걸 공부해보자 해서 법부터 공부해보자. 법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공부하러 갈 때 제가 노동 현장을 그냥 도망가듯이 이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인천 지역 택시 노동자연맹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총회에 사무국장 송영길 사법고시 공부에 관한 건 이거를 안건을 붙여가지고 부의 토론을 해서 표결을 했어요. 근데 조합장 35대 10 몇 명인가 찬성이 나왔어요. 조건은 합격하면 변호사가 돼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다. 그 약속으로. 이렇게 사법고시를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결의로 하게 된 사람은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으면 지금 그 구수영 동지나 이유생 동지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치킨 사가지고 한 번씩 지지 방문 공부하는데 격려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법고시 공부 잘하라고 중간에 와서 감시하러 왔군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구수영 예. 그 당시 위원장하고 예. 또 신현수 그 증교조 예. 그 인천 예. 노조 운동하신 분, 또 병원 노조 하신 분 만났더니 자기들이 다 동의해 줬다고. 그것은 사실이었군요. 그게. 그래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 지원이 또 집에서 있었을 텐데, 그 인천에 공장 다닐 때 또 운수노조 또 일할 때 이때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역할을 헌신적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단칸방에 처음 인천 내려왔을 때 단칸방에 일해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생활은 그럼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살면서 그 공장 월급 아마 몇 푼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로 생활할 수 있었는지. 제가 그 무렵 저도 공장에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루 일당이 3,750원이었어요. 그거 잔업 철야 다 해야 20만 원도 되기 어려웠는데 그거 받아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노동 운동하면 돈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선창산업에 처음에 대우자동차 르몬 공장 질 때 배관 용접하다가 주한 5공단에 동방상사라는 시계공장도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선창산업을 다녔어요. 여기 썬퍼니처. 근데 제 아내는 신명전기라고 가리봉 오거리에서 전자의 그 유장 취업에 있었는데, 우리 둘이 따로따로 살면 돈 드니까 합해서 방비용도 줄이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 친구 서울대 학생회장이었던 이정우 변호사가 자기 아버지가 좀 부자고 그래서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기 송림동 쪽에다가 만화방을 차렸습니다. 제 아내가 그 만화방 주인을 하고 거기서 김영춘, 백태웅, 이정우 막 그래서 모임방을 했어요. 그래서 만화방이 또 만화방에 모임방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수입도 생기고, 저는 이제 썬퍼니처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 장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시켜줘가지고 저희 효성동 쪽에 그 한양 아파트를 하나 얻어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이제 운수노보 저거를 하게 됐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또 이목희 선배가 그때 인천에서 그렇죠. 노동운동 하시잖아요. 그 이목희 선배님은 또 사모님이 그 주안에 책방을 열어서 거기를 아지트로 삼았는데, 또 우리 송 대표님은 그 만화방을 열어서 아지트로 삼았군요. 그래도 그때는 단칸방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그 후에 이제 5선 국회의원 5번 하고 또 인천시장도 하고 또 장관급 위원회 이제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는데, 그 후로는 지금 이제 경제가 좀 사는 게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뭐 유튜브 나오고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뭐 집이 아직도 없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뭐 집은 없이 살고 있고요. 별로 집을 가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막 주위에 뭐 어디다가 기부하는 게 많다 보니까 돈을 제 아내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 왔는데 확실히 서울 집값이 비싸가지고, 저 인천 계양구 있을 때는 제 아파트가 한 2억 4천 정도 전세금이 됐는데, 여기 오니까 아파트 한 24평 얻으려고 때 6억을 달라 그래서 아파트로 못 들어가고 지금 6층짜리 연립주택에 지금 4억 3천짜리 그 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5선 국회의원의 인천광역시장의 장관급 공직을 지낸 분이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계신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우선 정치자금법이다, 돈봉투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게 참 그 합당한 일인가, 뭐 법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발상부터가 사실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송 대표님이 그 반려견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차우차우라고 굉장히 큰 뭐 별명이 시신인데 그 친구를 순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좀 믹스가 된 것 같아요. 더 이뻐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데리고 같이 10살 됐습니다. 10살. 네. 많이 정이 들었습니다. 네.
별명이 송 대표님 별명이 황소인데 좀 반려견 중에서는 그 황소급이죠. 네, 반려견도 좀 주인을 닮아가서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 송 대표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닮은 좀 비슷한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두 분 다 변호사 시험을 받고 또 네. 그때 변호사 시험을 보면서 했던 말이 같았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학 시절에 이제 친구들이 운동 같이 하자. 그랬을 때 나는 고시해서 변호사 되면 어려운 사람들하고 니들하고 같이 할게. 지금은 못해.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제 성남 자기가 노동자로 살았던 그 소년공으로 살았던 성남으로 돌아가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일을 시작했고 또 송 대표님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런 시대에는 또 변호사라는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게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 돌아온다는 조건을 승인받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결의를 받고 붙는 것도 그 약속하기는 쉽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데 그 약속대로 또 인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변호사 일했던 이 점은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송 대표님이 같은 네. 지점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살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또 겪어낸 사람이 아닌가. 저 2022년 대선에서 송영길 대표는 그 망치로 뒤통수를 2번이나 맞았잖아요. 3번인가요? 3차례 가게. 3차례 맞았는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건 정말 사람을 죽이자는 거였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죽는 거잖아요. 네, 그 언어도 그냥 기능이 상실될 뻔했습니다. 네, 그때 다들 정말 조금 뭐 사리가 분명한 거고 실제 뭐 죽을 뻔했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부산에 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뭐 정말 몇 미리만 비켜갔으면 그렇습니다. 그냥 죽었잖아요. 이 세상 못 보는 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자기가 이렇게 맞고 누워 있으면서 이제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저 하늘이 안 보이겠구나. 그러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송 대표님은 그때 망치로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살았다. 나는 이제 말부터 해봤어요. 혹시 내 언어 기능에 중추가 맞아서 뭔가 좀 뇌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닐까. 또 혹시 반신불수가 될 수 있어. 손 같은 거 움직여보고 그래서 그게 그래 정상적으로 작동되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만약에 제가 키가 크지 않았고 또 때린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라서 힘이 좀 약했고 위로 사각으로 때려서 이게 빗나가가지고 제가 살았지. 위에서 그냥 확 찍었으면 아마 어디가 반신불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키가 1m 82입니다. 82, 저보다 1cm 더 크군요. 키덕을 그때 한번 보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누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오른 게 가족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송 대표님은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제 아들이 와서 막 한없이 우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야 뭐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고 정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섬뜩했죠.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이거 참 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실 거라고 보는데, 한번 삶과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다 죽는 목숨 아닙니까? 정말 고지멸도 이런 것처럼 집착을 벗어나고 딱 그 역사 앞에 서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주국방을 딱 선언하면서 유엔에 가신 걸 보고 정말 그 결의를 느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5년 동안 그랬습니다. 하도 미국이 미군 철수한다고 막 그러니까 가려면 가라. 네, 자주국방 하겠다. 핵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무슨 안 갑니다.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달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예의식이 돼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아니 우리가 50배가 넘는 GDP 북한에 비해서 인구도 2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군사비가 아시다시피 거의 61조 뭐 470억 달러가 넘잖아요. 한 61조 좀 되는 비용. 북한의 GDP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는데 그래놓고 외국 군대가 없으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 굴종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까? 물론 저는 주한미군과 연대하고 협력적 동맹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자주에 기초해서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그 삶과 죽음의 한 고비를 넘긴 게 나는 힘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그 책임감과 무게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옥중 편지에도 그런 말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사의 무게를 감당해 주시오. 이제 이런 격려에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페북에 쓴 글,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굴종적 사유다. 네. 이거 보고 전 사실 소름이 좀 돋았어요. 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야당 대표일 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한 다음에 이 글을 썼을까 생각하니까 등줄기가 오싹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송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합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먼저 자신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감옥에 가 있으면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사법 테러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타격이 어떻게 정말 망치로 맞은 것보다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혐의를 씌워서 이렇게 감옥에 법정 구속해서 들어가 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감옥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일상은 어떻고 또 감옥에서 지낼 때 생각은 어떠셨고 또 있을 때 계실 때 또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그랬을 때 감정 또 지금 하고 있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또 수감 중에 취하고 있는 저 태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번에 국회 내란 사태 났을 때도 제일 먼저 뛰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1980년 5월을 광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보냈는데 그때 욕되게 살아남은 목숨입니다. 그때 죽지 못했고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 이제 63세 됐는데 그러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또 제 옆에 사형수가 같이 살았어요.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제 옆방에. 바로 옆방에? 25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고 그래서 내가 두렵지 말고 싸우자. 끝까지 제가 법정에서도 검찰 앞에서 가서도 감옥 안에서도 일관되게 투쟁의 의지를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위법 수입 증거도 끝까지 제가 공격을 해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저와 같이 공무원을 했던 다른 의원들은 1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좀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이번에 이성만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정식 의원도 저는 무죄가 날 걸로 보고 되는데 제가 그 안에서 이재용 판결문, 무죄 판결문,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장 무죄 판결문,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문을 항소심부터 제가 즐거우면서 다 읽었습니다. 몇백 페이지 됩니다. 다 그들의 법리를 분석을 해서 왜 이 법리가 이재명, 송영길, 김용 같은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줬던 지기현 판사. 이런 걸 또 용인하는 이 사법부가 이것을 정확히 같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끈질기게 싸운 거죠. 계속 글 쓰고 내고 법정에서 다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테러 당하고 나서 정말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사는 건 덤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도 공격하겠지. 그런다고 한들 내가 덤으로 사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하면 당해야지.
근데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송 대표님도 이 법업정에 서면 아유, 실형 받아서 이제 또 감옥에 있을 거 생각하면 끔찍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의원들도 송 대표님처럼 정말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조금 어떻게 뭐 너무 부인하면 또 괘씸하다고 세게 나올까 봐.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또 형을 받은 점도 있는데 이제 2심에서 다행히 이제 송 대표님에 이어서 먼저 1심 유죄 받았던 분들도 다 무죄로 나오니까 아마 다음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그 검사들한테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한테 불려가서 네. 내가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끝까지 말 안 하니까 이제 조서 쓰다가 이제 좀 자기들도 지루하니까 이제 조서 작성 중단하고 그냥 여담으로 나한테 물어보고 좀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왜 검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형법의 보충적 성격이 뭡니까? 국가가 월급을 줘서 만든 이 특수부 검찰이 제한된 수사력을 가지고 가장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부터 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검찰력을 배분해야 될 텐데 과연 송영길이 전당대회 돈봉투 나눠준 게 그렇게 한 2년을 이 열 몇 명이 되는 검사가 달라붙어 수사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중대 범죄라고 보십니까? 우리 당내 선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상 공직선거는 운동원들에 대해 일일 10만 원 정도씩 경비가 지급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오찬들을 제공할 수 돼 있는데 당내 선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밥 사주는 규정도 없고 제 캠프에 한 70명 정도가 자원봉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한 2만 원짜리 밥만 사도 140만 원이잖아. 한 끼 먹으면.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누가 어디 가서 뭐 부정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돈봉투 나눠줬다는 돈 5천만 원을 낸 사람이 김영권이라는 분인데 단국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던 81학번이고 주유소를 운영해서 현금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야당 당원이고 또 우리 선대위원회도 들어있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내 가지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한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이 난리냐. 그것조차도 나는 몰랐다. 어떻게 후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걸 일일이 나한테 보고를 했냐. 그리고 이정글의 3만 개 녹음 파일에 송영길의 음성 녹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송영길 후보가 뭐 지시를 했다든지 보고했다든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걸 뭘 죽일 범죄라고 이 2년 동안 이 민주당의 어떤 페인트 칠을 하려고 말이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정말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내가 검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뭐 부끄러운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 물어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반부패 수사이부 당신들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왜 수사 안 합니까? 자기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아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번에 이 책 민주당을 떠나며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 털시 게버드 하워님의 저서 Fall of Country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열정과 노고가 더욱 빛나도록 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북콘서트가 미국의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을 떠나며 북콘서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쓰신 송영길 전 대표님과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 미국을 우리가 잘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송 대표님도 이제 민주당, 미국 민주당의 이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 또 외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랬고, 또 이제 그런 데는 미국 민주당의 어쩌면 이중성, 그러니까 진보적 정당 같지만 사실은 기득권에 철저히 둘러싸여 있다. 이 점을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고, 털시 게버드가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털시 게버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문제는 뭐라고 지금 여러 개 꼽고 있는데, 그 중에 송 대표님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봤습니까?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민주당이 우아한 그런 위선의 시대였지 않느냐. 오바마 뭐 인권을 떠들고 뭐 민주주의 가장했던 이 민주당 조 바이든 때도 다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시리아 폭격하고 이스라엘 무기 지원하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멍거링, 이 어떤 전쟁 광들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유니파티,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전쟁에 관해서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된다. 이거를 통렬하게 비판해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과 직접 대화해서 핵 전쟁을 막아야지, 선악 논리에 빠져가지고 러시아의 제2대 우리나라 세계 핵 강국과 이렇게 핵 대결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정책이 어디가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이분이 저와 생각이 일치했던 것은 1962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13일 동안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 케네디가 해상 봉쇄 정책을 쳐서 소련이 굴복해가지고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철수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면 합의가 터키와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 주피터 미군 미사일 기지를 철수를 같이 해줬기 때문에 타협이 됐는데, 후르시초프가 케네디 체면을 생각해서 이걸 발표를 안 했던 거죠. 나중에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놨습니다. 털시 게버드도. 그때 케네디가 후르시초프의 양보가 없었으면 핵전쟁으로 갔다.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주 미국 소련 대사와 긴밀히 소통을 해서 마지막까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그 르멜이라는 미국 장군, 도쿄 대공습을 지지했던 그런 장군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선제 폭격을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따랐으면 그냥 난리가 났죠.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베트남 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니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협의할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다 무너졌는데 왜 나토가 동구권까지 확장할 이유가 있느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나토에 가입된 것은 미국 외교 사상 치명적인 실수다. 이런 점을 인용을 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와 일치하는 바가 있고, 그럼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전혀 어떤 평화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이 부패했다.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기업에 돈 받아먹고 돼 있는 거를 다 은폐시켰거든요. 나중에 다 사면해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LGBTQ에 당력을 쏟다 보니까 실제 러스트벨트에 있는 오하이오, 미시간 이런 데, 디트로이트 이런 데 자동차 철강 회사들이 다 중국, 일본, 한국으로 떠나고, 거의 이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거의 그냥 좌절에 빠져 있고, 전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세계화에 회계사들, 법률가들, 이 금융 전문가들만 살찌고, 실리콘밸리 IT 전문가들만 부자가 되고, 특히 IT 분야는 백인들은 거의 없고 전부 인도, 중국, 한국, 아시아계들이 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쓸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훨씬 높고, 그러니까 완전히 백인이 저학력 남성 노동자들의 분노, 거기다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자기들을 몰고, 너무 페미니즘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좌절들을 민주당이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분노를 이제 트럼프가 자극해서 끌어낸 거고,
그래서 계급적 차별에 대한 문제에 너무 소홀했다, 민주당이. 너무 사회문화적 마이너리티 문제, 성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 여기다가 너무 당력을 쏟았다.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이 퍼졌냐. 미국 민주당 애들이 이민자를 대폭 받아들여서 백인 비율을 줄여간다. 백인 비율이 현재 60%니까 지금 백인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히스패닉부터 뭐 아시아계 들어와가지고 50%를 넘겨서 이런 쪽이 백인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서 아예 유권자 구성을 바꿔보려고 그런다.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그런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제 강력하게 이 소위 마가 운동으로 결합돼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도 옛날에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에 막 타투 이런 거 가지고 그랬잖아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봤을 때 저 정의당이 타투 뭐 있고 막 저렇게 막 배부른 어떤 사회문화적인 저런 것에 당력을 쏟을 때인가에 대한 소외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도 정말 이 노조도 조직할 그 여력이 없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어려움에 써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 삶을 쌓아앉지 않으면 자기들만의 리그로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그 비정규직이나 또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게 좀 사치스러운 정말 우아한 위선처럼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또 억눌린 반감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그게 이제 폭발된 것으로 또 한편에서 이제 이해들을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그러니까 정당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진보 정당이나 또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저쪽과 대척점에 있는 당들이 이제 안고 있는 하나의 고민들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사실 민주당에서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우아한 그러니까 위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그래도 많이 바뀐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국민의 뜻이 많이 바뀐 그 전보다 훨씬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나 통로가 생겼는데 아직도 충분한가? 그리고 여전히 그럼 한국의 정당들은 미국의 민주당과 다른 길을 걷고 있나? 세계는 지금 미국 민주당보다 한국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훨씬 모범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국 그 민주주의도 온전히 그 미국이나 또 다른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좀 그 운동권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이 빠지기 쉬운 어떤 도구마, 올드 레프트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고 실용적 접근을 하고 이번 여성 가족부도 너무 이제 페미니즘의 경향을 떠나서 이제 성평등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20, 30대 남성들이 너무 우리 민주당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좁히려고 노력한 결과 얼마 전에 보니까 여론조사에 그래도 한 40%까지 20, 30대 남성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나오는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걸 보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런 20, 30대 남성들의 그 애로와 그 아픔을 쌓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약간 이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데서 이준용할까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낮다는 건 지금 다음 지방선거나 이어지는 총선에서도 그렇게 안전하지만 않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당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냥 정부를 뒤따라가는 정당이 될 수도 없고 또 정부하고 또 비판하다 잘못하면 반대하는 뭐 될 수도 없고 상당히 정말 고도의 정치력과
경륜이 필요한 게 이 여당 지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당 지도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마 대통령과 이 내각과의 좀 긴밀한 소통과 연합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좀 잘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서 좀 당이 치고 나가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 더 뼈저리게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제 미국의 공세들. 네. 이제 이걸 이겨내고 우리나라 국권이 앞으로 나가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각오를 가지고 미국 문제를 우리 국격을 지키면서 풀어나가겠다는 태도는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근데 쉽지만은 않은 게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또 버티고 있어서 거기다 또 이제 북한도 이제 하나의 상수가 딱 되어 있는 이제 뭐 핵이 뭐 보유국으로 뭐 실질적으로 미국도 인정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미일 중러 그리고 북한과 관계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우리 정치인들 중에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특히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도 오래 공부하셨던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송 대표님 거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지금 유튜브에 방송을 하면서 좀 제시하고 싶은 그 패러다임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 보수 언론이나 학자들이 북중러와 한미일 신냉전 시대의 도래, 북중러가 이번에 9월 3일 천안문에서 3명이 다 모였다. 큰일 났다. 한미일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상투적인 접근, 지적 태만이라고 봅니다. 이거 패러다임에 빠지면은 돌파구가 안 보인다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중러는 절대 삼각동맹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자 회담도 안 열렸습니다. 그냥 행사에 같이 천안문 막로에 서 있었을 뿐이지 3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로따로 북러 북중 회담만 열리고 그냥 푸틴은 동방포럼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맹을 반대해요. 한미일 동맹이 제2의 나토로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북중러 동맹을 만들면 한미일 동맹을 오늘 부추긴 곳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은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도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에. 또 북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한미일 관계가 필요 충분 조건이면 충분 조건만 가지고 안 되고 러중과의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확대해야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는 좀 탄력적인 다극화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수 언론들은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기회주의자로 몰려서 이쪽도 저쪽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빨리 확실하게 미국에 줄을 서야지 왜 중국에다 곁눈질을 하냐 이러한 아니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 양자와 관계가 있고 미중 관계가 미소 냉전 때처럼 싸울 수가 없는 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규모가 여전히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중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1대 2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첨단 무기나 자동차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히토류의 생산 재련을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이 요소수 안 주니까 트럭이 다 멈출 뻔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배추 파동이나 배추 안 주면 김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관계를 잘 풀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잘 풀면은 북한의 어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6.25가 났을 때 스탈린과 모 대통령이 동의 없었으면 김일성이가 남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북한이 훨씬 공업력이나 군사력이 남쪽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의 동의 없이는 남침이 불가능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없겠지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은 한미동맹 못지않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안전핀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얼마 전에 보도했습니다만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프놈펜이 다 캄보디아에 다 공산화됐을 때 김일성이 우리도 한번 남한 NLPD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유혹에 빠져서 모 대통령을 만나러 갔더니 모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 대통령은 소련의 위협 때 미중이 서로 협력하고 소위 키신저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못했다고 조선일보도 이렇게 특집으로 썼어요. 실제 사실이 그렇고. 따라서 얼마나 그때 중요합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의 이 군사적 분쟁을 막는데. 근데 왜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려고 이 바보 같은 윤석열이가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 춤을 추는 바보 짓을 하냐고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은 동해바다에 한미일이 군사훈련하면 대한민국 안보가 좋아지냐고요. 북한 하나를 못 당해가지고 세계 1위의 군사대국 미국과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대한민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28,000명의 미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자유대의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허위의식이냐고요. 아니 북한에 중국군이 있습니까? 러시아군이 있습니까? 정말.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무슨 연합 기동 훈련을 한번 합니까? 뭐 공군 해군 훈련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한 번도 군사 협력 훈련을 한반도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합동 훈련 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북한은. 아니, 자기들도 안 하고 있는데. 항상 역지사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좀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함부로 그 한쪽에 경도되는 그러니까 외교적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번 책 출판 기념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그 축하 메시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좀 주목하지 않은 두 어귀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께서 이렇게 불러요. 소나무당 대표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번역한. 저는 이 두 어귀에 좀 그 작가니까 언어에 좀 민감합니다. 그 앞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라고 한 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송영길 대표께서 한 기여와 공로와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고 또 어려운 조건 속에서 번역했다 이 말은 정말 그 대가로 가혹한 정말 탄압을 받고 또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걸 견뎌내고 또 이제 사면 국면에서도 선제적으로 뭐 제 문제로 부담을 드리고 싶지가 않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셔서 또 뭐 본인이 안 하겠지만 또 당원들이나 소나무당 당원들이나 송 대표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당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희생한 건데 좀 조치가 있었으면 바랄 수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대표님이 감당하겠다니까 우리도 같이 감당하자.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우정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 두 구절을 그 메시지 전체에서 그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 9월 19일 날 밤에 그 노무현 재단에서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뭐 박선원 의원이 이제 패널로 참석해주고 전용기 김상우 의원도 패널로 와주시고 또 뭐 한준호, 이현주 최고위원도 와주시고 또 박찬대 전 대표도 와주시고 그래서 많이 힘이 됐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도 화환을 보내주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축사를 보낸 게 아니라 김병국 정무비서관을 보내서 직접 읽게 해줘서 제가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전 민주당 대표라는 표현을 통해 동지적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한테 뭐 보냈다라고 비판 성명을 냈는데 저는 국민의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정진석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 그걸 모욕을 해가지고 1심에 실형을 받은 분입니다. 항소심 중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런 논리라면? 아니, 축제라는 거 하나 보낸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친 여러분들. 아니, 지금 항소심 피고인을 윤석열 비서실장 임명했을 때 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압니까? 차기의 송 대표님을 정말 내로남불에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없죠. 저도 송영길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또 고마운 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수감 생활하면서 또 제가 썼던 소설 봄들을 그 두꺼운 벽돌 2장을 다 읽고 리뷰를 또 보내주셔서 작가로서는 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은 또 어쩌다가 읽게 되셨어요? 제가 책도 못 보내드렸는데. 네, 아니 누가 좀 저희 지지자가 보내줘서 이건데 정말 너무 잘 쓰셔서 정말 제가 이 홍범도가 돼서 그냥 그 연애조 벌판을 눈길을 같이 걷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편지를 썼고 제가 방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홍범도와 신돌석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 두 분들은 양반 출신도 아니고 노비 출신의 산포수 출신인 이 두 분이 아무런 조선 왕조 대한제국으로부터 혜택받은 거 하나 없는 분들인데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싸웠는데 또 이 양반 출신 의병자들한테 괄시받고 소외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꼭 노무현 이재명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운동권 엘리트들한테 소외되고 그래서 정말 그 홍범도와 신돌석이 꼭 저는 노무현 이재명과 오버랩이 되는데 그거를 방 교수님이 정말 생생하게 써주셔서 제가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크잘 오르스크인가 카자흐스탄에 이제 그를 모셔서 대전 현충원에 묻힐 때 그 세레모니 때 제가 여당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와 있었는데 우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부터 우리 독립군 총대장을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충성할 때 정말 다 눈물을 쏟았고 그 안장식 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홍범도 정신을 육사 생도들한테 강조하고자 그 흉상을 세운 친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육사 교장과 그 교수부장이 제 친구였던 박석봉 장군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 윤석열이 되자마자 그를 철거하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2의 독립투쟁에 깃발을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책이 우리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줘서 저야말로 우리 방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작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정말 연해주와 만주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그 많은 항일 무장 투쟁 전사들의 이야기. 그것들이 바로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있는 빛의 혁명을 가능하게 맞습니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송 대표님 정말 그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과 싸우는 전선에서 늘 최전선을 지키면서 이 자리까지 또 오늘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 아래 살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해 주셔서 무한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해나가실 일,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구 주석이 독립된 너의 소원이 뭐냐?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또 2번, 3번 물어도 이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소원을 외쳤고 나는 독립된 나라에 문지기가 돼서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엇이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 자신도 내 개인의 정치적 프로그램, 저의 정치적 야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편해졌다 그럽니다, 사람이.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이 정부를 온몸을 다해서 지켜내고 성공시켜야 된다. 자신들의 각 정치적인 프로그램 개인에 따라 호불호로 볼 게 아니라 공사를 구별해서 정말 이 이재명이라는 정권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중요한 도구이고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과제인지를 명심해서 제2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 온몸을 다해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송영길 대표께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쫄지 마,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통령 이재명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세계 무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송영길 대표가 했던 그 말, 쫄지 마.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오늘 한번 같이 외치면서 끝내면 좋겠습니다. 쫄지 마, 대한민국. 파이팅! 네,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옷이 좋습니다. 네, 대표님 명절이니까요. 야, 스픽스몰에서 이번 추석 명절 준비한 모양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명절 스픽스몰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축산, 수산, 와, 그리고 과일까지 제대로 된 제품 있네요. 또 특히 쿠키도 전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절 선물도 자신 있다 비교하라. 비 만점의 수산물 선물 세트 스픽스몰이 자신 있게 권유합니다. 목포 대표 경영푸드와 함께하기에 더 든든합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공동구매 제품은 물론 이번 명절 선물 세트도 스픽스몰에서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종류는 많지만 100% 확신이 없을 때는 바로 스픽스몰 건강기능식품이 정답입니다. 전국 최저가격 구조는 기본입니다. 상하제약, 일동제약과 같은 소비자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은 회사와 함께합니다. 와, 이런 유명 제품이 이런 가격에? 그것도 안성맞춤 명절 선물 세트라니 역시 스픽스몰입니다. 1등급 툭불로 명절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가격에 만족하면서 맛과 품질은 받는 분의 극찬으로 이어집니다. 귀한 분을 위한 애청자 여러분의 한우 선물 세트 구입, 스픽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